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이 이상기후를 가져다 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농산물 지도가 바뀐다. 옛날에는 대구 사과였는데 대구 사과가 저기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명태가 안 잡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한라봉이 경남이나 전남 지역에서 재배되고 그 지도를 많이 봅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 짓는 마용훈 씨의 말은 벚꽃 만개한 봄에 눈이 내려서 사과 농사를 망쳤다. 근데 올해도 보면 꽃이 과수원에서 다양한 이 꽃,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꽃이 만개한 시기에 냉해가 와서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나쁜 영향,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해녀나 농부들은 기후위기에 바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폭염이 왔죠. 그 폭염에 사람도 죽었지만 정말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 돼지, 닭,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이 폭염에 엄청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장에서 키우던 이런 물고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폭염, 한파, 태풍, 이것은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어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를 농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홍성에서 농사를 짓는 돼지농가를 운영하시는 이도원님께서 정리하신 건데요.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농촌 현장에서는 폭염, 극심한 일교차, 불확실한 우기, 염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의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고 가뭄이 드니까 계속 지하수를 파는 관정을 설치하게 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원예 농가에서 광열비가 증가하고 수막 재배, 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재배하는 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물을 많이 쓰는 농법이 만들어지고 농업 에너지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농업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데 또 동시에 우리는 농업 분야 에너지 가격은 좀 싸게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농가주택의 광열비, 최근에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마트팜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실제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내기, 추수, 가축 폐사, 성장 지체, 사과 작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태양광, 그런데 또 난개발과 집단 유민원 갈등.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농촌에 사시게 되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그랬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안 들어서 사실 농촌 지역에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가 아니라 농촌 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고 농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나 불평등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 뉴딜 개념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 농촌의 현재 상황은 어떻지? 라고 했을 때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 현장에서 듣는 단어들인데요. 2019년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저는 놀랐는데요. 이상기후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농업인들은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왜냐? 농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분들은 생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라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닭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가뭄이 들면 어떤 방식으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다거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업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 실제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답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쭉 읽다가 우리가 농민들이 관심 없다가 아니라 농민들은 이미 많은 것을 좀 하고 있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정부가 주는 정보나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재훈 박사가 이제 님이 이상기후 농업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과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이 농림부 그리고 관련 지자체 민간이 같이 이 농업 부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또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현장 활용도.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한 정보가 정확하고 그 지역에 기반해서 농민이나 어민이 쓸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보가 제시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드러나 있는 농어촌 부분의 자료들을 봤더니 주요하게는 농물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 가축 분뇨 정화 시스템, 가축 장내 발효 메탄 저감 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수산 부분 5년 단위 기초조사 실시. 저는 이게 5년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 풀을 깔아놓고 자료는 매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연간 단위가 다르거든요. 이건 5년 단위로 비교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들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정적인 식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수리시설 개부수, 물 절약을 위한 적정 최소 관계 기준 설정과 기술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온과 병해충 질병에 대한 적응과 저항성이 가능한 작품 품종을 개발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악취 질병 예방 등 스마트 축사를 개발한다.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병해충과 질병 관리를 강화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고수온에 강한 넙치 개발한다. 아열대 품종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농업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농촌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그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 대응에 안전할까?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좀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책을 하면서 실제 농업 안에서의 농어민의 불평등에 대한 게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요걸 통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감축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 대응에 523억. 그런데 이게 2000년부터 2027년입니다. 그러면 2800억이라고 해도 8년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연간 투입되는 액수가 보일 거고요. 새로운 기술 개발에 595억, 농업 분야 기상 피해 저감 기술에 600억, 그 다음에 여기에 완화와 저탄소 농업에 286억입니다. 8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3, 8, 240억? 한 연간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쓰인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EU가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농업 분야에서 EU 예산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기후 대응에 농업 분야 예산의 40%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산업 관련 펀드에 30%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과 어업으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유럽의 사람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살피며 오르가닉 파밍을 증가시킨다 라는 게 그린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기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라는 것들이 같이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한다 라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먹을거리 전반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농업의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성, 농어민의 삶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에너지로 쓰였으며 어떤 포장으로 되어 있고 얼마만큼 항생제를 썼고 얼마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소비자들도 온실가스가 덜 배출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이렇게 간 거는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유럽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이 기반을 저는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한 가지 좀 우려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유럽은 이걸 기준으로 무역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농장에서 식탁까지도 보면 EU는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에도 적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EU에 한 5% 정도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산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것과도 이 EU의 정책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됐는지, 거기에 온실가스는 얼마나 배출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가.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 어떤 에너지로 사용되고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누가 생산했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의 농업은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이 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우리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해야 되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킨다라는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질문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황 조사가 정말 시급하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농어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적정 대안으로 우리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기후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가 중요한데 농어촌 분야에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있는가? 만약 농어촌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농민들은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기후위기 현황 연구에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는가? 안 됐다. 안 됐다면 여기에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농민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체계는 기후위기,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계획에는 농업, 농촌 일자리, 스마트 농업, 공익형 직불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농축산업 안전 환경 관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메시지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2020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 농업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중소농업인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래서 2020년에 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계획에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준비, 이런 문장 하나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시급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 그 농림업의 에너지 원별 소비량을 보면 특징이 전력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건조라든지 저온 보관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농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요금의 44% 정도이다 보니까 값싼 전기로 농업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토마토, 바나나 농작물을 기르는 초대형 온실에서 전기로 난방을 한다라든지 또는 기업형 양식장이나 축사 등의 냉난방 시설을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의 혜택이 대규모 사업장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 송갑성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7%, 약 1만 호가 농사용 전기의 45%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죠. 그래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의 이 소비량을 보인다라는 거고, 거기에 농사용 농업법인 전기요금 납부 협안을 봤더니 상당히 농업법인인데 무슨 그룹, 백화점, 자동차 그룹, 지주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닭고기 관련한 기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산업용 적용 시에 81억을 내야 되는데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30억을 냈습니다. 그럼 51억 원의 혜택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농사용 전기 낮게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 전력 사용자 고객은 농산물 수입 업체거나 시설 재배거나 대형 축산농 대기업이거나 농축산식품 분야의 계열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기는 상당히 석탄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태워서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를 농사용은 농업을 보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약 평균 요금의 원가 이하로 제공을 하는데 그에 따른 소비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제도를 둬야 되는 것인지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서 그걸 건조기로 말려요. 그렇게 해서 파는 게 국내에서 생산해서 건고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 국내 생산 건고추는 줄어드는데 중국산 냉동고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늘이라든지 다양한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값싼 전기요금이 우리 농산물의 설탕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농사용 전기요금의 회수율은 30%대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구조, 전기를 난방에 쓰는 구조, 특히 시설 농가나 이렇게 쓰게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대형 농축산식품 가공업체가 농사용 전기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될 것인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농업 쪽에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컨설팅 시범 사업, 에너지 진단, 농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에너지 기계라든지 이런 데에 효율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 규모가 3억 7,500만 원. 우리나라 전체 효율 사업 규모가 3억 7,500만 원 효율화 사업이라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이게 폭염이나 한파 이런 외 이상기후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늘어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기 설비를 교체해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사업의 규모가 너무 좀 낮다,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농업 분야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면세유라든지 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에 있어서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거냐? 만약에 이 요금들이 정상화된다면은 우리 농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 대기업들은 제값을 내게 한다 하더라도 이 열악한 농가들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도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그동안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이 너무나 다양화되어 있고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특히 전기를 낭비하는 사회, 심각한 전력화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됐을 때 농업 분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준비 정도가 또한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에너지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금과 세제가 개편은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너무 중요한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의 특성에 맞게 효율화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농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농촌의 난방 문제입니다. 그럼 이 난방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 노후된 농촌의 주택들을 어떻게 단열 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쾌적하면서도 또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어떻게 지역 기반한 주민 주도형으로 재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그리고 농촌에서도, 농어민들도, 그리고 지자체도,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농촌에서 우리가 기후 대응도 하고
불평등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든다면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를 이제부터라도 모여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협동조합형으로 지역 기반 바이오매스라든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나무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펠트하임 같은 경우에는 풍력과 에너지 저장 장치, 바이오가스, 축사 이런 것들로 순환하면서도 자립하는 모형들을 만들어 왔죠. 이게 농촌에서 주도적으로 농민들이 기후에 대응하면서도 살 수 있는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완주군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홍성에서도 자원순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런 에너지 효율 축사, 대지 축사를 지을 때 에너지 효율적으로 여러 건설이라든지 데이터를 모아서 짓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태양광과 축사와 이걸 폐율로 쓰기 위한 이런 유리 온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 생산 과정에 결합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거, 이런 실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먹거리 공급 안정성, 안정적인 농민들의 소득 기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에 따른 사회 안정망 구축, 이에 따른 그린 뉴딜 플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들의 삶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런 그림들로 농어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그린 뉴딜로 잡았으면 좋겠다.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건 마치 석탄 발전소가 사라지면 노동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높아지면 농어촌은 어떤 대비를 할 거냐라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단열 개선으로 농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함으로써 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를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왜냐? 그동안 우리 농어촌 기반으로는 기후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논의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농어촌에서도 농어촌에 적합한 방식의 그린 뉴딜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